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최근에 있었던 그 미국의 탄핵 강의 시리즈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중에도 닉슨 대통령 때에 1972년에서 74년에 있었던 소위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 앞의 강의 그 탄핵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 닉슨의 그 공화당 대통령이었죠. 닉슨의 훌륭한 뛰어난 업적들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긴 강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에 비하면은 굉장히 짜임새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거의 다 담은 그러한 강의였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업적 발자취를 남겼던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의 문턱까지 겪게 되고 그리고 사임을 하고 그리고 사면을 받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악의 가장 치욕적인 가장 수치스러운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조차 공화당 국민 유권자들조차 공화당 대법원 판사들조차 닉슨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가 하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남긴 미국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적인 중요한 가치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놀라운 업적을 이룬 닉슨 대통령. 왜 미국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대통령이 되었는가? 왜 공화당 의원들까지, 유권자들까지 공화당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거나 사실 버린 어떠한 연유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에 강의 1번, 탄핵의 이유와 근거. 두 번째, 탄핵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강의가 또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닉슨의 놀라운 업적들에 관한 강의를 시청하시지 않은 분께서는 시청을 해주시면 이번 강의가 훨씬 이해나 그런 것이 좋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쪽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여기 지금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 전체를 하나의 상황으로 압축을 해서 만화로 그려봤는데요. President Nixon wanted to get re-elected by hook or by crook. By hook or by crook은 우리가 무엇을 걸거나 당기거나 짚거나 할 때 훅이 있죠. 그리고 휘어진 크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by hook or by crook 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by all means 이런 뜻을 나타내는 수거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get re-elected, 재선을 되기를 바랬다는 그러한 욕심이 이제 부른 너무 치명적인 그런 수치이고 불운의 일이었죠. 예, 기본적인 오버뷰를 해보자면은 197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이 이제 재선입니다. 재선의 야망에 눈이 먼 닉슨 대통령이 그 반대 정당인 민주당의 선거 전략 본부에 이렇게 금도둑 같은 그 도둑들을 5명을 침입시키고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라는 주거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 오피스 타워도 있고 하는 그리고 아주 고급의 호텔도 있죠. 워터게이트 호텔. 그 컴플렉스에 진을 치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 본부 사무실에 이렇게 좀도둑을 어, 힘입어 시켜서 그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일이 커집니다.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의 권한 이상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함으로써 1974년에 탄핵 직전에 탄핵이 100% 확실한 그런 시점에 치욕적으로 사임을 하고 그 뒤따르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그런 경우에요. 포드에 의해서 사면을 받게 됩니다.
절묘한 타이밍, 맨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위험을 피하기는 했지만은 그 대신에 영원히 미국 대통령 사상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으로 끝내 자리매김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컴플렉스입니다. 여기에 주거용 빌딩이 3개, 그리고 업무 사무용 건물이 2개, 그리고 고급 호텔 하나가 이렇게 있는 그 다목적 그런 시설물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 바로 앞에 워싱턴 DC, 그 미국의 수도의 서쪽을 흐르는 그 포토맥 리버, 포토믹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워터게이트는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과정을 겪은 아주 많은 그런 일화를 뿌리고 등장인물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것인데 비교적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 6월 17일이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시작입니다. 워싱턴 여기 워터게이트에 있는 데모크래틱 내셔널 커미티,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그 본부에 5명의 burglar, 건물이나 어떤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죠. 물건이나 무슨 뭐 정보 같은 걸 훔치기 위해서 인명의 손상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할 수도 있고, 대개는 또 robber 또는 thief의 중간적인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전략 민주당의 서류를 훔치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 파악을 하고 어떤 전략을 요 녀석들이 쓰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벽에 또 시설물에 전화 도청 장치, 와이어탭 또는 머깅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도청 장치를 심게 됩니다. 그러는 소음이 건물의 그 안전을 담당하는 그 보안, 안전 요원한테 어,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면서 잡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좀도둑, 3급 도둑 침입으로 간주가 돼서 경찰도, 여기 굉장히 그 많은 또 범죄나 이런 것이 벌어지는 도시 있는데요. 미국 연방 정부가 있는 곳이지만은 경찰도 처음에는 수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도둑들이 그 공화당 그 Committee to Re-elect the President, 이게 바로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한 전략 행동 그런 조직인데요.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생긴 임시 조직이죠. 앞글자를 따서 CRP 또는 CREEP이라고 부릅니다. 이 CREEP에서 재선을 주도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하워드 헌트와 고든 리디라고 하는 그 이 조직에서 그 운영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지시로 여기에 침입을 해 들어온 것이에요. 처음에는 닉슨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국에는 맨 끝까지의 그런 수사 전체를 봐서 닉슨이 처음에 관련돼 있느냐, 그거는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좀도둑 브레이크인 침입한 이 사건은 닉슨이 그 역할은 이것을 계획하거나 모의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쪽은 크립의 재선 그 전략위원회의 일이고요. 닉슨의 역할은 그 은폐 과정에 가담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그러한 죄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닉슨은 범죄를 이니시에이트한 것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닉슨의 그 관련된 것은, 닉슨이 언제부터 그럼 이 전체 워터게이트 스캔들, 닉슨은 언제부터 여기 관련이 된 그런 모습이냐? 아마도 이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 후 한 6일 후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 그 과정 끝에서. 그래서 닉슨이 자기 집무실에서 사람들 몰래 자기가 누구 다른 뭐 공무원, 국가 뭐 고위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거기에 몰래 그 릴 테이프이 돌아가면서
그 대화를 기록했던 그 증거가 나중에 대법원의 명령으로 수사팀에 특검에 제출이 되면서 드러난 그러한 증거인데요. 약 6일 후쯤에 이 브레이크인 침입에 그것을 은폐하는 이거 큰일이 난 것 같다. 누가 지금 경찰이 갑자기 좀도둑의 사건으로 수사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수사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자기의 재선위원회의 그런 보고를 받고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보좌관들에게 CIA를 움직여서 FBI가 자기를 지금 서서히 이상한 의심의 눈초리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FBI 수사를 방해하고 차단하도록 그게 obstruction of justice죠. 사법 절차 그런 과정의 방해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이 burglar들 5명과 그리고 자기를 재선하는 그런 위원회 크립의 관련을 갖다가 노출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게 차단하는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 cover up, obstruction of justice 은폐와 사법 방해가 결국에는 탄핵의 근거까지 가는 운명인 것이죠. 여기에서 별 볼 일이 없는 좀도둑의 침입 이상의 것일 거라고 본 경찰이 범죄가 제보가 되면 경찰이 대개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알리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추적을 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바로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 정치적인 면에서는 뉴욕 타임스와 쌍벽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신문이죠. 밥 우드워드와 칼 버스틴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냄새를 맡고 이게 왜 근데 상대방 이 민주당 전략사무실 본부에 왜 왔는가? 왜 여기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왜 와서 뭐를 장치를 심고 이거는 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무엇이 숨어 있다고 냄새를 맡고 이 두 리포터들 그 기자들이 심상치 않게 여기고 수사를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런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기자들의 그 끈질긴 추적으로 서서히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어쩌면은 화이트하우스까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커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FBI에서 그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상당히 고위직이죠. 디렉터가 그 FBI의 최고 그 연방 수사국장이잖아요. 그 어소시에이트 디렉터인 마크 펠트라는 분이 자기 실명을 쓰지 않고 딥 트로트라는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처음에는 뭐 웃기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이 두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에게 특히 우드워드를 몰래 비밀의 장소에서 만나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흘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기자와 이 마크 펠트 그 부국장 FBI의 이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것이 이 스캔들이 화이트하우스에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처음에는 가정, 나중에는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처음부터 중간 단계까지 미국 사회에 공론화될 때까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 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72년 이제 8월에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이 5명의 도둑들 중에 1명의 뱅크 어카운트 그 은행 계좌에 이 크립 공화당 닉슨 재선 위원회의 돈 25,000달러의 수표가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더 뚜렷한 냄새를 맡게 되죠. 이 좀도둑들이 어떻게 공화당의 닉슨 재선위원회의 수표가 받아서 여기다 입금을 시켰지? 결국에는 11월에 있었던 닉슨의 그 재선은 사실 이 워터게이트 이 브레이크인 침입 이 좀도둑 사건이 없어도 이때는 아직 그 영향을 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전혀 모르니까 여기에서 닉슨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요 전 강의 닉슨의 놀라운 발자취를 봐주시면은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어떤 기준을 잴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적어도 최대의 압승 3차례 대통령 당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68년 선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나름 이겼는데 이번에는 뭐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하듯이 그게 영어로 랜슬라이드 소위 선거의 압승이잖아요, 일명. 그래서 닉슨이 대선에 압승을 하는 그런 일이 11월에 있었다. 그다음 해에 1월입니다. 이 73년 1월 되니까 이 5명의 이 좀도둑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4명은 쿠바 그 사회주의 체제 카스트로에 반대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이 CIA의 그런 공작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쿠바 망명자들이 아닌 사람으로 제임스 머코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쿠바 망명자들은 미리 유죄를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조금 가벼운 처벌을 받고 제임스 머코드는 자기가 당당하게 재판에 서서 조금 더 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이제 벌은 burglary, 도둑 침입이죠. conspiracy, 범죄 모의고요. 그리고 wiretapping, 다른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장소에 도청 장치를 심고 사용하는 것. 이 침입범들의 한 명인 제임스 몰코드가 자기를 재판했던 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닉슨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연루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자기는 지금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자기가 받는 압력 때문에. 그래서 이 판사인 저지 시리카가 침입 검도독에게는 이상할 정도의 범죄다. 성질상 의심을 하고 이 머코르드에게 수사를 협조하도록 수사에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제 이 머코르드에 의해서 그 5명의 좀도둑 중에 하나인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급속으로 좀도둑 사건, third degree 그 petty crime 작은 3급의 그냥 범죄처럼 처음에 여겼던 것이 급속히 그 범죄의 중요성이 확대돼서 이제 수사에 선에 오르는 것이죠. 그랬던 73년 4월 30일에 닉슨이 수석 보좌관들을 이제 닉슨이 움직이는 방식이나 이것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판단은 모두가 고도의 통치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저녁에 대통령은 만찬에서 얼마를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상식과 이성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닉슨이 수석 보좌관들을 그렇게 해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우리와 체제가 달리 검찰총장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독립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닉슨이 움직이는 방식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화이트하우스에 그런 변론인 팀이라 할까요? 법률 자문이기도 한 존 딘을 해임하게 됩니다. 요 젊은 변호사 출신의 정치적인 감각도 예리하고 그랬던 존 딘이 닉슨에게 10년 전에 임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굉장히 닉슨에게 충성했어요. 처음에는 워터게이트 브레이크인 침입도 은폐하는 데 자기가 나섰습니다.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이 친구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그 소위 허쉬, 입막음의 돈을 갖다가 관리도 하고 굉장히 나서서 범법적인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러나 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반대의 의견이나 미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 닉슨이 이 사람을 해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하루에 발생을 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다가 5월 달에 미 의회의 상원에서 hearings, 청문회들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존 딘이 중요한 상원의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죠. 닉슨의 은폐 노력이 있었음을 폭로합니다. 여기 영어로 There's a cancer, 암적인 것이 있어요. Growing on the presidency. 프레지던트는 대통령 그 개인 사람이고 presidency 하면 대통령이 그 사람이 상징하는 그 직위, 권위,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최고의 그 리더로서 그 직위에 지금 잘하고 있는 암이 하나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상원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닉슨으로 보면은 그러한 대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73년 5월에 세넷 히어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존 딘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3년 그 다음 7월에는 13일에 전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알렉산더 버터필드라고 하는 화이트하우스의 닉슨의 측근인 셈이죠. 오벌 하우스 대통령의 집무실이 약간 타원형으로 생겨서 쓰는 말인데요. 대통령 집무실에 닉슨 대통령은 자기의 대화를 녹음하는 누가 오든지 그렇게 항상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 녹음 장치를 갖고 있다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cret taping system, 여기 테이프는 동사로 쓰인 거죠. 녹음을 하다. 물론 닉슨만이 이렇게 집무실에서 녹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프랭클린 델러노 로즈벨트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뉴딜이라든지 그 대통령이나 두어 분이 그렇게 자기 대통령 집무실에서 녹음을 이따금씩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닉슨은 이것을 꾸준히 한 그런 버릇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전 보좌관한테 그렇게 폭로가 된 것이죠. 그러고 인제 서서히 인제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상당히 그 커다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1973년 10월 20일에는 어느 토요일 날 밤에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Saturday Night Massacre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닉슨이 검찰총장에게 자기 백악관 집무실 녹음 테이프를 제출을 요구한 특검 스페셜 프로시큐터입니다. 그 사람인 아치발드 칵스를 "당신이 이 사람 칵스를 해고해."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슨이 그리고 검찰 자기 바로 아래 부총장 윌리엄 러클하우스가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칵스는 이거 눈에 가시인데 닉슨이 절차를 위반하고 또 미국의 연방 정부의 솔리시터 제너럴이라고 하는 실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거의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 잘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사법적인 그런 포지션에 있는데요. 연방 정부가 관련이 되고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할 때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법적 관리입니다. 이 볼크가 닉슨이 또 다른 임명을 해요. 이 볼크에 대해서 솔리시터 제너럴에서부터 액팅 어토니 제너럴, 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을 하면서 칵스를 해임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불법적인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리시터 제너럴 그렇게 미국에는 대법원 판사가 9명 있는데 The 10th Justice라고 부를 정도로 열 번째 대법원 판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연방 정부의 법적인 문제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학술을 해고를 하겠다.
특검을 해고를 한 그런 황당무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검으로 연방의회 콩그레스가 새로운 특검으로 리안 조르스키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조르스키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서 계속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네, 여기 왼쪽에 위에 만화를 보아주시면은 이렇게 노 부부가 워터게이트 히어링스를 보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있으면 이 TV 생중계에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일상의 모습이었죠. 오른쪽에는 또 이 죄수복에 이 줄무늬 입은 이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닉슨의 얼굴을 닮은 그런 마스크를 쓰고 han크는 이 자동차의 horn, 이 나팔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피치를 원하시면은 당신 han크로 해서 우리의 뜻을 알리자 세상에. 뜻을 힘을 모으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워싱턴 DC의 주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하는, 탄핵에 참가하는, 탄핵에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또 이렇게 사인을 들고 있거나 탄핵을 지지하는 모자를 쓰고 있거나 여러 가지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한데 그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장면이죠.